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현성의 자살하는 대한민국 중 우리의 황후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공동체의 소멸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인구의 감소를 통한 자연적인 축소와 소멸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구가 감소했을 때 어떠한 일이 구체적으로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형해화된 말들만 부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 부동산 가격의 폭락, 국방력의 약화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인구의 감소는 이러한 거시적인 수축과 더불어 미시적인 부분에서 촘촘히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인구의 감소 현상 자체가 사회 전체의 병폐가 종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불러일으키는 외부 효과 역시 각각의 병폐들에 대응해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선 현재의 인구 상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국은 지난 2019년 합계 출산율 1.0이 붕괴되었다. 2020년 초부터 찾아온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출산율에 치명타를 안겼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3,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까지 감소하였으며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7 정도로 추정된다. 2022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 제법 미친 24만 9천 명가량이었으며 2023년에는 23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어 2024년에는 20만 명 선의 붕괴가 예고되고 있다. 물론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파멸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키려는 주장은 억측이 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회가 생산하는 자원도 적어지지만 소비하는 자원도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 사회가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류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인구의 감소가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하리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라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인구의 감소 속력이 본격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는 국민연금의 고갈이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아니다. 전반적인 물가 레벨의 추가적인 상승이 처음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그 이유는 1990년대 골디락스 기간부터 현재까지의 약 30년간은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동유럽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로 인한 노동력 급증으로 인해 글로벌 제조업 분업화가 세계의 고물가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되는 기간은 이제 막 시작이고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이 이제 막 3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어떤 변수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을 뿐 확실한 결론을 내기는 아직 무리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공동체가 가진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인구의 감소가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나는 한국의 생필품, 특히 식료품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인구가 줄어서 수요가 감소하면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소비재 전반을 점점 더 비싸게 수입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화를 수출하는 쪽의 관점에서는 한국향 판매의 재산성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물건을 팔아서는 더 이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인상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한국인들은 인구가 줄어들수록 다 같이 가난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축소로 인한 빈곤화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전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이고, 둘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준조세 등의 형태로 민간에 전가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첫째 조건이 달성될 경우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전반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일한 부가가치를 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건이 달성될 경우 인구가 적은 세대의 사회적 부양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는 둘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 조건인 부가가치 유지에 관해 살펴보자. 인구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가 유지되려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함께 작아지는 내수시장의 크기를 메꾸고도 남을 정도의 해외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종 및 기업체의 규모에 무관하게 모두가 글로벌 밸류체인에 더 밀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중소기업 수출 참여도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저생산성 내수시장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서비스 업종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출의 역군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내수에만 의존하는 저생산성 업종의 전반적인 소멸이 찾아올 것이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지방 문제이다. 업종별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업종은 역시 음식료 및 숙박업일 것이고, 대기업의 진출해 있는 업종 중에서는 유통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100명이 찾아오던 장소에 50명만 찾아오게 된다면 그 업체의 매출은 당연히 반토막이 난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고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한국의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상당수의 고용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비용 절감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의 축소 역시 상당히 손쉽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고된 사람은 다시 소비 여력이 감소할 것이고, 감소된 소비 여력은 또 다른 업체를 문 닫게 만들 것이다. 결국 현재의 서비스업 저생산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의 GDP 규모는 극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2022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점차 그 규모도 줄어들어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들에 하나둘씩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측되는 2070년 정도가 되면 한국의 인구는 3,765만 명까지 떨어지고 내수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는 현재의 70%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연 2천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크나큰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런 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인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살펴보자.
한국에서 언론들이 주기적으로 꺼내드는 주제가 바로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고 전반적으로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다. 국민연금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처럼 계속 제도를 운영한다면 언젠가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기는 한다. 그러나 연금을 그렇게 내버려두는 정부는 여태까지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갈되어 돌려받지 못할 것이 뻔한 국민연금에 매월 답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연금 제도를 도입한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은 이미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연금을 굴리고 있다. 실제로 연금을 도입한 지 130년이 넘는 독일은 OECD 데이터 기준 정부 지출의 23%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있다. 연금 때문에 재정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도 24.2%의 연금을 투입하며 동양과는 달리 미국도 정부 지출의 18.6%의 연금을 투입한다. 요약하건대 연금은 고갈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차라리 재정 적자를 봤으면 봤지 연금을 고갈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한국처럼 연금을 굴리면 정말 고갈될 수도 있긴 하겠다. 한국의 공적연금 재정 투입률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9.4%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은 연금 개혁의 부담을 연금 도입 10년 만에 민간에 아웃소싱하기로 했다.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인하하고 수급 연령을 인상한 것인데, 다시 말해 정부가 돈을 더 내는 결정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인색한 정부답게 한국은 연금 개혁의 두 방향인 정부 재정 부담과 소득 대체율 인하를 통한 민간 부담 중 미련 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출범 당시 소득 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 끝에 40%대로 낮아졌으며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예측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을 증가하는 대신 연금 가입자들이 소득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인 요율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재 한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언제나 복지를 민간에 아웃소싱한 한국 재정 정책의 관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낮은 생산성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준조세만 계속 늘어나면 공동체의 다른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할 여유는 지속적으로 사라지기만 할 것이다. 원화라는 통화의 힘이 그리 강하진 않기에 국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증세가 정말로 어렵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준조세 형태로 민간에 정가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 채무를 조금씩 늘리더라도 정부가 돈을 더 투입해서 민간이 쓸 돈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까지의 관성을 앞으로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증세를 시도하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이다. 모두가 손해를 보기 싫어 어정쩡하게 세월이 흐르는 사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가난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수시장의 축소로 인한 우리 기업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한국은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내수시장의 업종에 집중돼 있고 공동체의 축소는 상당수 기업들의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을 강제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 국가 부가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와의 비즈니스 연결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밸류체인에 밀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해결책도 만능은 아니다.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와의 비즈니스 연결에 더욱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는 교육이 불러올 사회 환경의 변화이다. 물론 그 이전의 한국 사회 역시 교육이 중요하였으나 향후 한국 사회에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육은 그 중요성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유튜브를 하더라도 영어에 능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악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한국이 세계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한국의 모든 아이돌 그룹은 이제 글로벌 런칭이 기본이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세계 시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수혜를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업종은 인구의 축소에 따른 공포심이 아닌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이미 한국보다는 해외를 목표로 삼아하고 있었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 역시 갈수록 다국적으로 구성되고 있고 한국인 멤버라고 할지라도 어렸을 적 해외에서 거주했거나 이중 국적을 가지는 등 그 배경이 이미 코스모폴리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얼마나 글로벌 밸류체인에 밀접하느냐에 따라 각 업종 간 부가가치의 차이가 극명해질 수 있는 한국 공동체의 미래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미 서울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의 2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갈수록 확대되어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미래에 이르면 등록고나 자사고의 경우 전체 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영어의 생활화가 공동체 경제력 배분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어의 능숙도를 포함한 교육 자본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할 것이고 등록고와 자사고 그리고 강남 8학군의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강남이라는 학군지 수요는 대한민국 인구가 반토막이 날지라도 오히려 상승한다는 뜻과 같다. 그러면 강남이 선도하는 서울의 주택가격은 인구가 감소해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한국의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은 그때도 강남의 집값을 잡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나서도 말이다. 한편 이러한 수요의 변화는 의외로 영어 공용화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낮추게 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체계로 가면 영어의 생활화는 영어 유치원 비용 및 국제중, 등록고, 자사고 등의 자녀를 진학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경제적 계층의 전유물이 되겠지만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 전체가 영어와 한국어를 병용해야 되므로 영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시민 집단 전체를 이중 언어 사용자로 만들지 않고 어설프게 배용만 시도했다간 오히려 영어는 귀족 계급의 언어로 남겠지만 국가가 특정 시점 이후로 성장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이중 언어자로 만들겠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확고히 하고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실제로 영어 공용화가 한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영어 공용화가 영어 계급화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전국의 공교육 기관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원어민 강사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학교에서 수업을 어느 정도까지 영어로 진행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길고 지루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때문에 적어도 40-5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사실상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의 정책을 폐기하기 바쁜 한국의 정치적 특성상 기술적으로 영어 공용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또 다른 문제는 금융시장의 축소다. 한국 원화는 지금도 그렇게 강한 통화가 아니지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현재보다 더욱 강해지면 원화의 약세는 더 크게 진전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적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재정 부담 또는 민간의 준조세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욱이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대대적인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축소가 선행하여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주식의 가장 중요한 매수자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축소가 시작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 계속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알려진 경제의 전반적 가치를 평가받는 주식시장의 저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 중 가장 크게 지적받아왔던 것은 분단 상황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분석이다. 오히려 해외 기업들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관점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기업이 주주에게 우호적이지 않을수록 낮아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자체의 대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글로벌 경기 변동의 증시가 더욱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경우엔 금융시장 자체의 취약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물론 수출을 위주로 하더라도 일반 경기 변동에 일정한 면역을 갖춘 금융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시장은 독점적 시장 지배자의 지위를 획득한 기업이 많다는 전제를 가정해야 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항상 다른 국가들과의 전략적 경쟁 상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지배적인 기업이 자리 잡기 힘든 우리 환경은 금융시장 불안을 급속히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인색한 주주환원 정책, 대주주이익 위주의 자본 정책 등으로 인해 신뢰받지 못하는 한국 금융시장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인구 감소 자체보다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식 공동체 소멸에는 또 다른 암울한 면이 있다. 사회의 가장 약한 그 부분부터 차츰 소멸해 나감에 따라 원래부터 모든 것이 쏠려 있었던 서울과 수도권의 가치가 더더욱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에서도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나가는 곳이 존재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곳은 현재도 입지 실적이 좋은 지방 주요학군지일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의 소멸은 지방부터 시작될 것이 자명한데 지방이 소멸하면 할수록 소멸의 끝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더더욱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의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지방 주요학군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쏠림을 막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지금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 공동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구간으로 접어들면 수도권의 유권자 비율이 나머지 지방 전체의 유권자 비율보다 많아질 것은 당연하다. 이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결합되어 수도권 지역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 지역구의 감소 및 통폐합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래에는 의회가 수도권의 이해관계만을 중요하게 다루는 대기관이 될 위험도